안녕하십니까. 고려대 경영대학 이만우입니다. 오늘은 현금 흐름표, 이것이 요즘 굉장히 활용성이 높아지고요. 우리 공시가 되고 있고, 우리 사회이사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 현금 흐름표까지 포함된 재무제표를, 결산서를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것까지 우리가 계속 따라잡기를 한번 오늘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는 7개로 나눠지는데, 현금 흐름표가 최초로 시작될 때는 이게 자금운용표였습니다. 자금운용표에서 현금 흐름표로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거를 설명드리고요. 현금 흐름표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어떤 구조로서 어떤 차익을 내서 차이를 중심으로 현금 흐름표가 작성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요. 현금 흐름표의 3개의 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건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설명하고요. 현금 흐름표 예시를 간접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간접법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영업활동 구분에 대해서 할 때 현금 흐름으로서 다시 회계 처리해서 하는 것 같은 구조가 아니라 단기 순이익에서 가산하고 감산하고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방식이 간접법입니다. 그 예시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별 정보의 중요성, 제가 아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랬는데 그 3개의 변동만 보면은 이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드리고요. 활동별 정보를 오독을 해가지고 아주 정책적으로 실패를 한 사건, 요 예를 하나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전반에 대해 옥사라. 최근에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 돈 갚을 돈은 갚지 않고 이렇게 파산 비슷하게 돼 있어서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현금 흐름표를 계속 잘 감시했으면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런 면에서 오독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는 재무론, 회계학이 아니라 재무론에서 먼저 이걸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론에서 펀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펀드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를 처음 강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비유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대차대조표, 요즘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이름을 바꿔서 쓰죠. 상법은 아직도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 및 자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채 및 자본이라는 거는 결국 자금을 우리가 어떻게 조달했는가는 원천을 설명하거든요. 이걸 자산을 어떻게 배분했는가, 운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게 자금운용표입니다. 그러니까 회계학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재무론에서 이걸로 자금이 어떻게 조달돼서 어떻게 운용됐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표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보니까 요거 회계보고서에다가 좀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자금운용표를 너무 심플하게 원천 운용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심플해서 이거를 자금의 비기닝 포인트, 엔딩 포인트, 기초 기말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이 영향이 자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을 좀 자금운용표에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재무상태 변동표, 영어로는 Statement of Changes in Financial Position 이라고 초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은 현금 흐름표보다는 재무상태 변동표가 더 귀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재무상태표가 오늘의 현금 흐름표로 바뀌었는데 바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금 흐름표에서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었는데 현금 흐름표에서는 현금 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세 구분으로 표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자, 현금 흐름표의 맨 밑에 바텀라인은 이미 금방 계산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 이게 바텀라인입니다. 이거는 재무상태표 보면 그냥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이러면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걸 정확하게 했는지 굉장히 관심을 두는데, 이거는 바텀라인은 이미 이렇게 확정된 숫자입니다. 그 위에 거의 각 요소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현금과 같이 지급되는 현금성 자산, 캐시 이퀴벌런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투자 또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단기적인 현금을 관리하는 수단으로도 예금하거나 이런 금액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돼서 현금 흐름표 바텀라인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확정된 금액으로서 현금으로 바뀌기에 전환하기가 아주 용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치 변동 위험이 아주 경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달러 환율이 이렇게 찍어나고 하는데, 달러 보유 자산을 갖다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가치 변동의 위험이 너무 커서 그건 안 되고, 은행 예금 이런 정도, 또 아주 늘 매매가 가능한 국채 같은 경우요, 그런 거 가치 변동이 큰 위험이 없으면은 현금성 자산에 또 포함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것을 적절히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활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이 된다. 영업활동은 상품 매매업, 용역업은 용역활동 이런 거, 어떤 재료를 사거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영업활동이고요. 투자활동은 건물 사거나 고정자산 사거나 이런 걸 사거나, 또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다른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런 것 다 투자활동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채권을,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재무활동, 그걸 상환하는 것도 재무활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구분하는 순서는 대개 이제 영업활동에 가까운 쪽을 더 위에다가 나타났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IFRS 이전에 과거에 우리가 K갭을 쓸 때는 투자활동인지 재무활동인지 애매한 건 어떻게 합니까? 이 세 개로 나누는데 그럼 영업활동이 넣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IFRS는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판단해서 셋 중에 어디 넣을 거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 내는 거, 이런 것도 법인세 내는 거가 영업활동입니까? 대부분 영업 결과가 법인세 나오죠. 그런데 일부는 법인세가 투자활동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크게 건설하면은 투자세 공제를 하거든요. 그게 법인세가 깎입니다. 그러면은 그 법인세와 관한 현금 흐름을 투자활동에 가감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 짓는데 돈 얼마 들었는데 세금이 깎아먹으니까 네트로는 얼마 든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건 재무활동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을 보고 늘 판단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직접법과 간접법 계산 방법이 있는데, 직접법은 현금 기준으로 다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다고 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매출이 일어난 매출 금액, 물건을 살 때 쓴 매출 비용 이런 걸 따로따로 이렇게, 그 다음에 외상값 갚은 거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활동의 가장 중요한 건 단기 순손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현금 유출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유입을 수반하는가를 따져서, 만약 이런 현금 유출 유입이 없는 거는 단기 순손익에서 가산하고 차감하고 이런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이 더 간단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간접법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들어온 돈 중에서 당기순이익, 여기에서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의 대표적인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장부상 계산하지만 누가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돈 달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현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의 요인이 되는 것은 당해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돈은 투자활동에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계산은 당기순이익은 줄어도 영업활동에 상관없는 비용이 거기에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또 유형자산 처분이익 같은 거 보세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돈은 또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우리가 투자 항목에 투자활동 항목에서 그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건물 매각대금 전체가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그런데 처분손익까지 포함돼서 다 있는데 이 처분손익은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또 뺐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이익이 있으면은 당기순이익 할 때 더했는 거를 빼줘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중 계산을 조정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의 활동 구분. 영업활동. 재화의 판매나 용역 제공 또는 구입. 제공해서 얻는 수익은 현금에 유입이 되고 돈을 나가면 유출이 되겠습니다. 로얄티, 수수료, 기타 항목을 수입하면은 유입이 되고 지급하면은 유출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를 환급받으면 유입이 되고 납부하면은 유출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목적 보유 계약을 통한 수입 또는 지출, 이것도 유입이 되고 지출이 되겠습니다. 투자 활동은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매각하면은 유입이 되고 취득하면은 유출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각할 때 처분 손익이 나더라도 매각대금 전체를 투자 활동으로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아닌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 뭐 주식 같은 거 사고 채무 상품 이런 걸 매각하면은 유입이고 취득하면 유출이 되겠습니다. 그건 투자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관련이 아닌 선급금, 대여금의 회수 지급도 투자 활동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서 뭐 이자 받고 이런 것이 아닌 선급금, 대여금 이런 것은 투자 활동으로 보겠습니다. 재무 활동의 현금으로는 채권, 주식, 자기의 지분 상품, 자기 회사의 채권, 자기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받으면은 유입이 되고 그걸 자기 주식 처분하고 똑같지만 감자로 돌려주거나 유상감자로 돌려주거나 이렇게 되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을 조달하면 유입, 상환하면 유출이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돈 생기면은 유입, 자기 주식 취득할 때는 유출이 되겠습니다. 리스 부채도 이걸 조달하면은 유입이 되고 상환하면 유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 부채에 대응되는 자산을, 리스 자산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금흐름을 간접법 예시를 합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개로 나누고 바텀라인은 현금 및 현금 자산의 증감, 순증감이 되겠습니다. 우선 법인세 비용 차감적 순이익을 시한다. 간접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가상각비는 더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가상각비 누가 돈을 받으러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의 원인이 되는 것은 투자활동에서 이미 정산이 됐다는 거고요. 유효자산 처분이익도 요 금액은 다시 투자활동의 처분액에다가 가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기순이익에서는 이익이 생겼더라도 차감하도록 됐습니다. 사채 상환 손실도 사채 상환은 재무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환이 생겨서 덜 준 금액을 재무활동에 쓰기 때문에 상환 손실을 계산하면은 다시 애드백해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당기순이익에서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매출 수익이 생겨갖고 당기순이익에 들어갔는데 이게 안에 들어갔는데 돈을 못 받았거든요. 그 금액만큼 빼줘야 됩니다. 자, 재고자산이 감소한 거는 이건 재고자산이 감소했는데 이거는 결국 현금을 사용한 게 돼 있으니까 더 해줘야 되고요.
매입 채무가 증가한다. 이거는 매입 채무 비용인 안 준 거니까 이거는 돈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에서 한번 보겠지만은 매출 채권은 하나도 안 증가하고 없는데 매입 채무는 잔뜩 증가한다. 그러면은 현금이 막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니까요. 여기 돼 있고 투자활동 현금으로 보시면은 유용자산 처분에서 생긴 거, 요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매각대금 전체를 처분으로 봅니다. 유용자산의 장부가액과 상관없이 매각대금 전체를 처분으로 보고 투자 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전체를 처분하는 거. 유용자산 취득하면 취득금액을 마이너스 현금 흐름으로 유출된 걸로 보고 부동산 취득도 유출되겠습니다. 그래서 XX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XXS를 제가 흑자와 적자를 둘 다 표시를 했습니다. 자,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은 사채 발행이나 장기 차입을 하면 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면은 돈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차입금 상환하면은 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면 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또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기 주식 취득을 해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증감을 해서. 그래서 이게 바텀라인은 순현금 흐름의 증가 또는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활동정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거 세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변화만 보면은 회사의 상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예에서는 기초기말 잔액은 이제 동일하고 하다고 가정하고 봐서 A 회사, A 케이스는 보면은 영업활동에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투자활동 돈 잔뜩 쓰고 있으면 재무활동에 돈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이거는 초기에 차입을 하거나 자본 조달해서 회사 시작했을 때 초기에는 영업활동에 돈 쓰죠. 투자활동도 뭐 건물도 사고 쓰죠. 이런 A 구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업 초기라고 볼 수 있죠. B 구조는 보면은 투자활동에는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영업활동에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키우기 위해서 재무활동에서도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성장 과정에 있는 이런 회사라고 볼 수 있죠. C는 영업활동에서 돈을 법니다. 근데 이거는 투자활동에다가 이 돈을 좀 쓰기도 하고 이 돈이 또 남아서 투자할 데가 그렇게 없는지 아예 빚도 갚고 재무활동에도 돈을 씁니다. 배당을 많이 지급한다든가 이런 게 C 회사가 되겠습니다. D 회사 보면은 그건 영업활동에서 적자가 나서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투자는 계속 더 합니다. 재무활동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계속 빌려옵니다. 자,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오래가기 참 힘들겠죠. 이게 부실지구입니다. 부실한 회사에 이제 속한다고 보여야겠죠. 뭐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E의 경우는 보세요. E의 경우는 영업활동에서 돈을 막대히 받습니다. 투자도 일부 회수해서 또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빚을 나갔거나 배당을 잔뜩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유상감자에서 자본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업종이 좋아서 이익은 많이 남는데 이게 투자를 철수하는 징후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영업 활동별 세 가지 활동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만을 쭉 봐도 회사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활동 정보를 오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금액 단위는 10억 원입니다. 그렇게 10억 원. A사, B사가 N년도와 그 다음에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A사는 영업활동에서 돈이 막 1345억이나 들어왔잖아요. 투자활동에서 5147억이 뭔가 사연이 채권단이 돈을 조금만 내놓으라고 하든지 빚을 갚으라고 하든지 어쨌든 간에 도구도 팔고 막 이렇게 해서 투자활동에서도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빚을 그냥 6,826억 원이나 갚았습니다. 그래서 연말 현금 잔액은 3,865억입니다. 이 회사의 M 플러스 1년도로 한번 가보시죠. M 플러스 1년도는 요도도 영업활동을 해서 1,702억 원이나 벌었죠. 근데
뭐 이런 거 계속 팔았어요. 설비 같은 거 팔아서 4,470억 또 해가지고 빚을 막대하게 8,135억 원이나 갚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이제 1,864억인데, 이런 A사가 있고요. B사 한번 보세요. 첫 해 영업활동에서 돈을 5,234억이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가가 계속 많이 들어갔죠. 투자도 또 필요해서 2,240억입니다. 근데 돈을 꽂는 거를 이렇게 잘 꽂아갖고 5,396억 원 누가 꽂았네요. 이렇게 해서 B사가 있는데, M 플러스 1년에 가보면은 영업활동에서 계속 돈을 꼬라박습니다. 6,063억 원. 투자활동도 더 투입합니다. 근데 누가 돈을 1조 8,320억 원이나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무슨 기말현금 자금이 조 단위로 빌린 돈이 다 기말현금에 가 있습니다. 이건 내연도를 대비하는 이러는 거죠. 근데 A사는 영업에서 계속 돈을 번 A사는 정리됐습니다. N 플러스 2년에. B사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잘못된 디시전이죠. 이렇게. 하나는 정리용이고, 하나는 계속 살려줄 용입니다. 나중에 B사는 돈을 훨씬 더 많이 뒤잡았었고, 나중에 매각되고, A사는 이 A사를 놓쳐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표를 들여다보면은 이 정책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가까운 사례. 최근에 돈을 못 갚아서 이렇게 플랫폼 회사가 난리가 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들여다봤더니 N년도와 그러니까 M 플러스 1년도 두 개. 그러니까 N년도 이렇게 봤을 때 M 플러스 1년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이거는 단위 10억 원인데요. 영업활동에서 N년도부터 돈을 엄청나게 꼬라박습니다. 자, 근데 투자를 일부를 회수를 해갖고 이렇게 투자활동에서는 98억 원을 이렇게 돈을 챙겼습니다. 재무활동도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건은 바텀라인이 현금성 자산이 감소를 합니다. 523억 원이나. 그래서 기초현금은 763억인데 기말현금이 240억. 폭삭 줄어들었습니다. M 플러스 2년에 가보시죠. 영업활동 계속 돈이 더 나갔습니다. 이건 투자활동도 돈이 나갔어요. 재무활동 거의 4억이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근데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하니까 또 185억이 줄었습니다. 그 기초현금은 전년말 기만이처럼 240억인데 기말은 현금이 55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 요인이, 잔요인이 있지만 큰 요인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N년도에 보면은 매출 채권 기타 채무는 264억 원인데 매입 채무 기타 채무는 2,078억 원인데 이게 아까 현금 흐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매입 채무가 늘어난다는 건 이게 그대로 현금으로 잡힌 건 줄 돈 안 줬으니까 돈이 전략된 거죠. 근데 매출 채권은 갚아야 될 돈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돈이 소스가 되는 게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도 보면은 매출 채권 더 늘었습니다. 이제 매입 채무가 2,923억 원 늘었죠. 매출 채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회사는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판매는 완전히 현금 판매해서 외상 거의 안 줘갖고 다 돈 받아갖고. 자, 산 상품에 대해서는 외상값 안 주고 잔뜩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불능 사태가 온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제 납품업자한테 돈을 못 주니까 사건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되겠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적정하게 감독할 기관이 감독을 못했고 시장도 감시를 제대로 못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현금 흐름표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괄 손익계산서에도 말했지만은 2027년부터는 손익계산서 자체에다가 이 현금 흐름표의 요소를,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인플루언스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포괄손익계산서가 2027년부터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금 흐름표를 활용할 방안도 우리가 더 좀 개발해서 현금 흐름표를 좀 제대로 활용해서 어떤 신용관리, 투자관리, 그냥 돈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좀 더 힘써야 되겠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 현금 흐름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작성하느냐, 오독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